자, 투자론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그 양도세 동결 효과도 했었죠. 예? 양도세 동결 효과는 오히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팽배했을 때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원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고자 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양도세인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없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갑이 만약에 1억을 주고 토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샀냐면 한 100평짜리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이게 6개월 후에 1억 5천이 된 거죠. 그럼 6개월 사이에 5천이나 가격이 올라간 거는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양도세를 20%를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 만약에 이 토지를 매각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1억 5천에 매각을 하면은 취득과 처분의 차익이 5천이니까 5천에 20%면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면은 1억 4천이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받는 상태에서는 거래 안 한다는 얘기죠. 토지를 시장에 안 내놓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1억 4천을 받고 팔아서 다시 100평의 토지 살 때는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거래 조건에서는 토지가 시장에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누가? 매수자가 거래 가격에 플러스 하겠죠. 뭐를? 세금을. 그러니까 거꾸로 거래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게 양도세 동결 효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난번에 이것까지 다 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투자론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투자하고 투기 나와 있죠. 예, 그건 생략하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를 비교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학자들이요. 투기하고 투자를 구별한다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투자고 어떤 게 투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논리면 그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조건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동산 학자들은 투자하고 투기의 구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문항상에서 등장을 안 하고요. 실제로 투자하고 투기 관계를 물어본 게 예전에 10회 이전에 10회 이전이니까 저기 한 90년대 있죠. 90년대. 한 20년 전에는 한번 물어봤을까? 지금은 등장을 안 해요. 모의고사에서도 투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재에는 투자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우리 보면은 장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장점이 이게 특징이라고. 옛날에는 번역을 장점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부동산 투자의 특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 투자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렸잖아요. 네. 빌린 거를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그래서 적금을 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그랬죠. 예금 이자는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빌려왔을 때가 빌려오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수익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명명하죠. 그죠? 그러면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는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별표는 하나 하고 기억은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부채를 조달했을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 이거 빼먹었군요. 그게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이거를 측정하는 것을 무슨 효과를 한다?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렛대 효과를 얘가 해주는 거죠. 뭐가? 부채를 조달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차입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빌려왔을 때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정이 됐든 부가 됐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 종류를 보면 이게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가 있고요.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수익금에 의한 것은 전세를 끼고 투자 들어가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전세를 안고 들어가는 거는 순수한 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를 지렛대를 삼아서 전세금을 지렛대를 삼아서 우리가 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는요. 이거는 종합수익률하고요. 저당수익률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종합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크면 계산을 안 해도 정의 지렛대 효과. 반대는 부의 지렛대 효과. 같으면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봤던 거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 보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 있죠. 얘가 얘보다 크면 지분 수익률이 얘보다 커지죠. 그러면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부의 지렛대 효과는 종합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커지면 지분 수익률이 작아지면서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인 것은 종합 수익률하고 뭐하고 같으면 저당 수익률하고 같으면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도 같아지죠. 그래서 그거는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이런 표현은 나왔어요. 얘가 얘보다 크면 무슨 효과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맞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종합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 있죠. 이거는 총 투자액분의 뭐로? 순 영업 소득의 크기로.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요 지분 수익률의 다른 표현이요. 자기자본 수익률. 이게 지분 배당률. 얘를 세전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럼 얘를 구하는 거는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에 대한 지분 수익이겠죠. 그걸 이제 수익률로, 백분율로 표시한 거니까. 지분 수익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지분 수익은. 이게 원래 지분 투자액분의 이거예요. 이게 지분 수익이거든요. 세전현금 수지가. 그럼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게 구해요?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분에 대한 대가니까. 요거는 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 갖는다고 그랬죠. 그 얘기죠. 그러면 저당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저당 수익률은. 여기다가 저당 투자액분의 부채 서비스액 있죠. 그럼 그게 저당 수익률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계산할 때 요 총 투자액이라는 걸요, 부동산 가치라고 줄 수 있어요. 그죠? 얘가 3억.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융자 조건이 있죠. 네, 융자 조건은 2억을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았고요. 이자율은 6%. 그쵸? 기간은 10년. 그쵸? 근데 만기 상환 조건이라고 줘요. 이 또 조건을 줘야 돼요. 만기 상환이라고. 그래야지만 이자만 계산하니까. 이게 원리금을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렇잖아요. 원리금 계산하려고 그러면 2억에다가 이 조건의 저당상수를 곱해야지만 원리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만기 상환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준 상태에서 순영업소득이 있죠. 얘는 2천만 원 이렇게 줘요. 그리고 가치 상승률이 있죠. 이건 제로라고 줘요. 원래 이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요, 소득이득하고 자본이득을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가치 상승률도 줬던 거예요. 이걸 주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써. 그래가지고 출제자들이 지금 이걸 제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들은 이걸 2%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2% 주죠. 선생님들은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2% 넣을 때도 있고 제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시험에는 다 몇 프로 준다? 제로 줘요, 제로.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써서 계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공식을 쓰면 이건 계산기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 t 계정을 그려서 표시를 하면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는 뭐를 쓰라고 그랬어요? 순영업소득. 그럼 이 순영업소득은 내 돈만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죠. 빌린 거하고 내 돈은 얼마겠어요? 1억이죠. 총 투자액이 3억인데 빌린 게 2억이면 지분 투자액은 1억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빌린 돈이 얼마냐면 2억이잖아요. 2억에 대한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1200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얘를 먼저 줘야죠. 그러면 2억에 2000에서 1200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에 800이면 8%겠죠. 이가 답이죠. 8%가. 기출이에요, 기출. 이렇게. 그러면 얘는 계산기를 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다가 빌린 돈 빼주고 남는 수익이 내 지분에 대한 대가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저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렛대 효과가 점점 더 간결해지고 있어요. 1분 내로 풀 수 있게끔 숫자 배열도 맞춰주고. 그렇죠? 한번 그려서 해보세요. 투자액이 1억, 빌린 돈이 6천, 내 돈은 4천. 근데 이자 조건이 8%예요. 6천에 8%. 순영업소득은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일단 그리고 여기다 뭐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이걸 가지고 빌린 거하고 내 거 있죠? 이거 나누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얘부터 줘야 되잖아요. 빌린 거부터. 그럼 빌린 게 얼마 빌렸어요? 6천 빌렸잖아요. 6천에 이자가 몇 프로예요? 그럼 68에 48이죠. 그러면 480을 빼야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4천이잖아요. 그럼 13% 나오죠. 4천에 10%면 400이잖아요. 120 남았으니까 4, 3,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13%.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렇게 해서 몇 프로 구하라고? 13% 구하라고. 그러면 암산이잖아요. 이거. 물론 여기서 나중에 이거 계산하기 힘들면 여러분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520 찍고 4천 찍으면 얘가 0.13이라고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렛대효과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늘리면 돼요. 계산에 대한 걸. 주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탄력성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레일리하고 허프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렛대효과에 의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 있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포함해서. 그 다음에 최대 융자 가능금액 계산하는 것 있죠? 얘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계산 문제가 만약에 6개, 7개 나오면 최소한 반타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근데 이 중에서 딱히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탄력성 계산하는 거 해봤잖아요. 레일러프 계산하는 거 해봤죠. 지금 자기자본 수익률 하는 거 해본 거잖아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확률을 50%로 주면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계산할 때. 그러니까는 이게 별로 어렵지 않게 얘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이 정도가 무난하게 넘어가는 사람이면 나머지도 다 암산으로 계산이 돼요. 웬만한 거면. 그러면 얘들이 왜 어렵다고 인식이 되느냐? 안 해서 어려운 거죠, 뭐. 계산이니까. 째려는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애들하고 눈싸움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이걸 해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를 해보면 늘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눈으로 풀면 안 늘어요. 눈으로 풀면.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선생은 저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13%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선생하고 할 때는 되고 내가 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거를 적어놓고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내가 이제 슬슬 배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나오면은 1분 내로 막 풀기 시작해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봐야지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어? 모의고사를 봐야지. 그래서 한 문제라도 풀어도 내가 아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게. 왜 점수에 지금 연연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 아니요, 본시험이요. 본시험.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시험이에요, 진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시험이면은 장담해요, 못해요? 장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갈고 닦으면은 장담할 수 있다고요. 내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실력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죠, 솔직히.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죠? 에? 못 들은 차는 거 보니까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만약에 투자자가, 지분 투자자가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투자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아, 뭘 낮출 수가 있어요? 낮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융자를 일단 받는 순간 금융위험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융자를 받는 순간에. 기억하시나요? 네. 금융위험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 안 빌렸으면 되죠. 그러니까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투자자가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고자 돈을 차입을 했다고 해서 투자 위험이 낮춰지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그런 표현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자산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실물 자산이니까. 그리고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겠죠. 83페이지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한 거하고는 또 다른 특징인 거죠.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 이자 수익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자, 임대 소득 말고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즉 소득이득하고 무슨 이득을? 자본이득을 같이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13년 전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소득이득률과 자본이득률을 같이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말 많았던 15회 때 시험에. 그때. 근데 그때 이후로 또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무리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로만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여기 우리가 가격상승률 넣었었죠. 그 가격상승률을 넣으면 그게 자본이득률도 계산하란 얘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같이 포함하면서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건데 그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세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감가상각 등에 관한 어떤 세제상의 혜택,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경비로 또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것 등에 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더라. 원래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게 지렛대 효과하고 절세 효과 두 가지를 중시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절세 효과를 가지고 문제를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로 지렛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있죠. 여기 요 제목을 달고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위험과 수익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미래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지만 미래의 수익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순간에 위험은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투자에 뭐를 배웠냐면 위험이라는 걸 했어요. 그죠? 그러면 위험이라는 거는 뭐를 위험이라고 그랬었어요? 위험이라는 거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실현된 결과와 예상한 것 있죠? 그게 서로 달라지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투자라는 거는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이걸 교환하는 거를 투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출하는 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현재. 수입이 발생하는 건 언제예요? 미래란 얘기죠. 현재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지는데 그 정보가 확률값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미래 경제 상황인지 정상인지 불황인지 그죠? 뭐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현재 우리가 이걸 추정해요. 예상 수익률 있죠? 이걸 추정해요. 뭐를 가지고? 확률값을 부과해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투자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게 무슨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하기 전에 요 기대 수익률과 투자자의 뭐하고 비교해요? 그렇죠? 요거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최소한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판단이 되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게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 그럼 이 수익률은 내가 기대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또 반대로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위험이라고요. 이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과 뭐 실현 수익률의 차이를 뭐라고 그런다?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 그 교재에는 위험의 종류에는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성적인 위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시험에 인용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 하다 되고 위험의 종류가 여기 사업위험서부터 쭉 깔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험의 종류에는 정성적인 게 있고 정량적인 게 있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위험에 유형이 나오죠. 유형에 보면 무슨 위험이 있어요?
사업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위험? 금융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법적인 위험.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이 정도가 이제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위험도 이 안에 들어가면 시장 위험이 있고요. 운영 위험이 있고, 무슨 위험이 있다? 위치.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 위험은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그죠? 시장 경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주어지는 위험이 시장 위험. 운영 위험이라는 것은요, 예상치 못했던 근로자의 파업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경비에 대한 지출이 과다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어떤 위험. 그런 것들을 운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치적인 위험은 환경의 변화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우리가 위치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자기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융위험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금융위험은 부동산 투자가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융자를 받으면 발생하는 위험이 무슨 위험? 금융위험이죠. 그러면 내가 부채를 조달하면은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죠. 커질 수도 있지만 상환 위험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걸 무슨 위험이라 한다? 금융위험. 그래서 금융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돈 안 빌렸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차입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게 금융위험이에요. 즉 대부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질 수 있지만 금융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이 되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뭐를 또 얘기하냐면 대출자 입장에서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출자는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금융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고정이자율이 있고 변동이자율이 있죠. 그럼 뭐로 대출해 주는 거를 선호하겠어요? 네? 그렇죠. 변동. 자, 인플레 위험이 예상이 될 때 대출자는 변동이자율보다는 고정이자율로 대출하는 거를 선호한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험에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라는 것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를 높인다? 예,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인플레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야. 얘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기억하시죠?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있게 되는 자산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뒤로 넘어가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나오죠. 근데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요. 좀 이따가 뭐 해도 되고. 그 밑에 가시면 86페이지 하단에 수익률이라고 있죠. 수익률. 제목이 위험과 수익이니까 위험이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위험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내고 있고요. 위험의 이런 종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죠? 위험 관리 방법 아시죠? 네?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업위험 감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을 회피하는 거. 위험을 회피하는 거.
우리가 위험 관리해 보면 위험 회피하는 거, 위험을 축소하는 거, 위험을 통제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묶어서 낸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수익률도 물어보죠. 수익률도. 그래서 수익률의 종류를 보면 무슨 수익률이 있다? 기대, 요구, 그 다음에 뭐? 실현. 그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적인 개념에서 기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안 한다? 자, 실현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아니 뭘 다 해요. 뭘 다 못한다고 그랬지. 아니 우리가 그때 이거 할 때 여기다 칠판에 적고 막 했다고 여기 가운데다가 이거 5개 지문 놓고 해가지고 얘네는 이거 사전적인 개념이고 얘네는 이거 사후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얘네 둘을 비교하지 얘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이건 투자의 결과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렴풋이 기억은 나죠? 왜? 왜냐하면 그때 통으로 틀렸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고 이 수익률 계산할 때는 우리가 확률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요 수익률을 측정하는 거는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확률이 있죠. 예. 미래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죠. 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때 이런 식으로 해줬다고요. 이렇게 해주고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있죠. 네, 그냥 주면 쉬운 거고 얘가 예를 들어서 4%, 8%, 13% 이러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곱하면 되니까 4 곱하기 20 하면 얼마야? 80. 30에다 80 곱하면 13에다가 50 곱하면 650 나와요?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고 712 720 770이겠네요. 그럼 이게 이게 800이니까 970. 그러면 이게 9.7% 나올 거 아니에요. 점 하나 찍으면 되니까. 이렇게 줄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주고 여기다 이거 줄 수 있다고 그랬죠. 호황하고 뭐 불황일 때 이렇게 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8이고 얘가 얼마? 2. 얘가 예를 들어서 10이고 가령해서 얘가 6이고 얘가 14, 얘가 8. 이렇게 줘서 우리가 계산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8하고 2를 더하면 어떻게 돼?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50%예요. 8하고 2 더하면 10이죠. 네. 10에 나누기 2 하면 5잖아요. 5 곱하기 20 하면 100 나오겠죠. 18이잖아요. 절반이면 9잖아요. 그럼 9, 3, 27. 14 곱하면 22죠. 22의 절반이면 11이잖아요. 그죠? 그럼 110,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다 더하면 이게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확률을 몇 프로 줄 때? 50% 줄 때는 나누기 2니까. 그러니까 그냥 줘도 되고 확률을 이렇게 줘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해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수치를 주니까. 암산으로 가능하게끔 주니까. 항상 요거 확률 주면은 몇 프로? 50% 잘 줘요. 근데 포트폴리오 가면은 40대 60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40대 60으로 줘도 계산은 간단한 거예요. 40대 60으로 줘도.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낮에 그 기출문제 풀었을 때 그 풀었던 게 지금 또 기억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누구의 글씨인지는 모르겠으나 깔끔하게 거기에 적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면 숙달이 돼요. 그럼 내가 자동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익숙하면. 어쨌든 간에 기대 수익률은 계산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얘 계산하는 거. 예? 어차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7월 달에 우리 문제풀이 하잖아요. 예, 문제풀이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 문제집은 답하고 해설이 있는데 별지로 주는 건 답하고 해설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선생님이 문제 줄 때 모의고사 스타일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필요한 거는 문제를 계속 준다고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틀려도 좋으니까 나와서도 풀어보고, 나와서도 풀어보고, 쉬는 시간에. 이게 또 촬영하고 있을 때 나와서 풀면, 박한 양반이 동영상 보다가, 저거 우리 와이프인데? 뭐야, 저거 왜 저걸 못 풀고 있는가?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촬영 안 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그죠? 매년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분들이 그거 다 계산하고 들어가요. 다.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고, 과목당 1000문제 이상씩 풀고 들어가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수익률은, 이거 외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가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무슨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출제자가 요즘은 이것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의 수익률 그러면 틀리거든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그걸 최대한의 수익률 이렇게도 지금 지문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선생들이나 쓰는 표현이었는데 요즘은 하도 많이 이제 출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표현까지도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시해야 될 것은 이거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하고 요거 수익률의 관계 있죠. 자,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근데 우리도 연습은 하긴 해야 돼요. 자, 이러면 투자를 채택해야 하네요. 아니, 당연히 채택하죠. 기대가 요거보다 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습하자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항상 칠판에 적으면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항상 적을 때.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에 보면 꼭 얘가 먼저 나와요. 요거 수익률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바꿔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건 기각하는 거죠. 이러면 균형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채택이 된다는 얘기는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 그러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균형 상태로 회귀된다는 얘기고 얘가 이렇게 기각이 되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러면 얘가 뭐를 해서? 상승을 해서 다시 무슨 상태? 균형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얘보다 크죠. 나중에 균형 상태는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 얘가 얘보다 작죠. 그럼 나중에 얘가 상승하면서 균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출제가 주는 게 그거니까 요 요건의 요 지문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수익률 도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때 근데 선생님이 표현할 때 왜 자꾸 지난번에 했다라는 거를 강조하냐면요. 그래야지 자꾸 기억을 우리가 되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하긴 한 거야? 했나? 들었나? 근데 왜 자꾸 기억이 안 나지? 내 기억력이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했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저 사람은 뭐 자꾸 항상 지난번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근데 그거는 그 양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그죠? 기억을 두들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기억이 나서 혹시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그게 보기가 좋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은 참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야, 확실히 먼저 나와서 공부하니까 여기 뭐가 좀 아는 게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쟤나 나나 그냥 같이 대답 못 하는 거 보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네. 이러면 도대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뭐라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리더라도.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안 듣고 있냐면 다 듣고 있다고요. 예? 여기 선생님이 뭐 숫자 하나 잘못 쓰죠? 선생님 그거 잘못됐는데요? 바로 지적은 바로 해요, 지적은. 근데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는 또 못 들은 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다 투자하면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10억 투자에 1억이면 몇 프로겠어요? 10%. 자, 그때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5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투자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3억을 투자해서 6%에 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2억은 은행에다가 예치해서 5%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3억에 6%면 얼마겠어요? 1,800. 2억에 5%면 1,000이죠. 그러면 현재 2,800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5억이라는 자산을 운영해서. 그런데 누가 권유하는 거예요. 야, 여기다 투자하면 1억 나와. 그러면 너 지금 5억 가지고 2,800 벌고 있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실상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차라리 네가 여기다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4배 가깝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하다가 투자를 결정을 해요.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얻는 요 수익 있죠. 이건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선택하면서 포기한 무슨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회비용을. 근데 여기 투자를 하면 10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5억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5억이라는 돈을 뭘 해야 돼요? 차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자율이 8%래요. 5억에 8%면 4천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얘 2,800과 내가 추가로 감수하는 위험이 있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6,800원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10억이 6,800이면 6.8%죠.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 얼마? 6.8%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보다 크면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 경우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게 16.8%인데 10%밖에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투자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보다 크면 투자를 뭘 하고? 채택을 하고, 반대 경우는 투자를 뭘 한다는 거예요? 기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큰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커지고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대 경우는 얘가 커지면서 균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얘가 앞으로 나오든 얘가 앞으로 나오든 간에 의미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 문맥이 바뀐다고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기출의 지문을 보시면 항상 얘가 먼저 잘 등장해요. 요구 수익률이. 지난번에 그 기출 이렇게 푸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 푼 걸로 덮으면 안 되고, 그 가끔가다 기출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반복으로. 출제자들이 재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제자들이. 재활용한다고 그러죠. 재활용.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기출 지문은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래서 88페이지에 가면 거기 4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예, 이제 그 관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86페이지에 가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하도록 하시죠.